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나아서 화요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요. 목도 거의 다 나은 것 같고 침 삼킬 때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네. 후유증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계발서 좋아하세요? 저는 종종 읽긴 하는데 막 찾아서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계발서에서는 늘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또 지금의 게으른 생활 양식으로 살면 안 된다. 조금 많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나 그걸 꾸준히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때뿐이더라고요. 책을 보는 순간에는 달라질 거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예전과 다른 내가 돼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이게 얼마 못 가서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파이팅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저에게 이 책,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는 좀 다른 방식의 자기계발서였어요. 조금 다른 자기계발서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읽고 싶어졌어요. 당연히 이 책은 이상적인 어떤 자아상을 정해놓고 저렇게 돼야 돼, 아니 혹은 작가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처럼 돼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자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조금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이 책에는 여러 연구 결과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라든지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자는 그 이야기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 칭찬이 최고일까? 지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까? 마시멜로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마시멜로를 참아낸 아이들이 과연 인내심 때문에만 성공한 걸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기계발 원칙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원칙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자기계발 원칙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계발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원칙들을 꼬집는데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의아한 점이 좀 보여요. 그걸 저자가 참 재치있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원칙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노력을 강요하고 지적보다는 과도한 긍정과 칭찬을 강조하고 고통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태도, 그리고 사람의 의지력은 무한정 꺼내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말해요. 그런 자기계발 원칙들보다 자기중심을 잘 잡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성숙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넓어지기보단 깊어지는 게 중요하고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게, 그리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사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며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고개가 많이 끄덕여졌어요. 저자의 삶을 통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그랬나 봐요.
부디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이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울림이 있었거든요. 요 근래 읽었던 자기계발서 중에서 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자기계발 처방전의 잘못된 원칙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자기계발 처방전의 잘못된 원칙들.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없는 것. 술계의 수명은 보통 70년인데 40년 정도에 이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술계는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도 무뎌져 더 이상 먹이를 잡을 수 없으면 스스로 바위에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부딪히고 또 부딪힌다. 부리가 없어지고 난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자라면 그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얼마 후 그 자리에 발톱이 다시 자라나면 술개는 다시 용맹하게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중학교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춘기 소년의 마음 한구석에는 용기와 희망이 벅차올랐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저명한 조류생태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말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술개의 수명이 기껏해야 20년에 불과하다는 말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술개 이야기에 용기와 희망을 가졌던 그 시간이 억울하고 묘한 배신감도 밀려왔다. 한 농부가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연못에 커다란 메기 몇 마리를 풀었다. 미꾸라지들이 메기로 인해 긴장하며 지내느라 한여름을 거뜬히 지나 가을까지 살아 싱싱한 추어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미꾸라지와 메기를 실제로 한 곳에 풀어놓았더니 미꾸라지가 일찍 죽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탓이었다.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매일 5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매일 성공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당신은 리처드 브랜슨도 아니고 팀 쿡도 아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이다. 굳이 특정 시간을 고집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한때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하루를 보다 길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건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새벽형 인간이 있다면 천성적으로 야간의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올빼미 유형도 있는 법이다. 술개 이야기도 미꾸라지 이야기도 미라클 모닝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진리인데 우리는 무작정 따르려고만 한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와 경영수가 즐비하다. 시간관리, 습관 변화, 목표 달성 등의 개인과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로 빼곡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사람이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관련 책을 원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류의 책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시대에 처세술과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주장하는 건 한마디로 성공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돈을 공부해야 하고 강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갖추고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라. 와 같은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메시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언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런 자기 개발들이 노력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을 소외시킨다는 점에 있다. 자기 개발의 결론은 결국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노력하란 얘기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왜곡되어 간다.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온갖 기술과 또 처세술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에 목적을 두며 자기라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변질되어 가고 만다. 그곳에는 자기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 타인과 견주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라는 모순되는 논리가 반복된다. 하지만 자신을 극복하는 것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개발에 대한 조언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이 없는 자기 개발은 맹목적인 추종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피곤함과 좌절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진 자기 개발이라고 해도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 개발은 무엇보다 자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하게 빛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신의 한계와 또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부족한 점 또는 약점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해야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가혹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성패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다. 그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자기답게 될 때 비로소 자기만의 경쟁력이 최고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누군가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에게 가장 모진 채찍을 가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은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부족한 자기 모습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다 보면 어느새 무너지는 자존감과 폭발하는 열등감을 마주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지친 자신을 향해 철저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살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며 각양각색의 페르소나를 드러내며 복잡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진정한 내면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지만 내면에 변치 않는 핵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하는 건 밀려오는 파도처럼 늘 반복되어 다가올 뿐이다. 따라서 왜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애초에 완벽한 인생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부족함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혹은 성공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될 때 자신을 억누르고 엄격하게 채찍질하는 가혹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때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며 사자처럼 초원을 달려나갈 수 있을 때다. 두 번째 원칙. 문제는 노력 부족이었을까?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다. 캐딜락을 타고 콘서트를 보러 가던 두 청년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차를 멈추고 한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저기요, 카네기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연습. 그렇다.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분명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연습만 한다고 카네기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 성공에 이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노력을 강조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똑똑한 게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며 자신의 천재성보다 노력을 더 중요시했으며, 소설가 스티븐 킹도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 흔하다 라며 재능보다 노력을 강조했다.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 타자로 유명한 테드 윌리엄스도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연습, 연습, 또 연습. 나는 물집이 잡히고 터질 때까지 배트를 휘둘러댔다. 손바닥이 아주 단단하고 거친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몰아쳐대곤 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렇게 무시무시한 굳은 살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어느 분야서든 최고가 되려면 최소 10년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즉, 1만 시간을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달인의 노하우가 터득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작가 로버트 그린은 마스터리의 법칙에서 2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1만 시간이든 2만 시간이든 오랜 시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만 시간의 노력이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또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감까지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분야에서 10년을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아무런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다성에 젖어 동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문화심리학자 스티븐 하이네는 동양인과 서양인 학생들에게 창의성 과제를 시킨 뒤에 한 조건에서는 상당히 잘했다라는 성공 피드백을 주었고, 다른 조건에서는 상당히 못했다는 실패 피드백을 주었다. 실험 결과 동양인은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창의적 과제에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성공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다시 말해 동양인들은 실패했을 때 과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서양인들은 성공했을 때 그때 과제에 더 큰 열정을 보인 것이다. 스티븐 하이네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개인의 능력은 타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과거에 집착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동양인들은 사람이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노력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한 과제에 더 집중한다고 한다. 자기계발의 핵심 메시지는 이러한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꽤 닮았다. 많은 자기계발서는 누구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업 점수가 좋지 못한 이유가 단지 노력 부족에만 있을까? 사업에 실패한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일까? 직장 생활에서 뒤처지는 게 정말 나의 의지 때문일까? 물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취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노력을 강조하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쉽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건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최선을 다했다면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겠지. 라고 이야기하며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곤 한다. 게다가 남루한 현실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쉽게 제기할 수 없다. 단지 노력하지 않았다고 치부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득권층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당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피나는 노력을 통해 높은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능력과 재능, 그리고 환경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기에 노력이 더해질 때 그 노력이 빛을 보는 것이다. 노력은 성공의 열쇠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많은 상처와 또 좌절감을 안겨준다. 노력해도 실패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누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만약 충분히 노력하고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한다면 그건 관련 분야의 재능과 능력이 없는 것일 뿐이다. 구태여 계속 그 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1만 시간의 법칙도 그 분야의 재능이나 강점이 어느 정도 있을 때야 가능하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1만 시간 동안 연습하는 그건 개인으로서도 꽤 불행한 일이지만 조직 차원에서도 큰 낭비가 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력을 강조한다. 우린 노력해야만 성공하고 또 인정받는다고 배워왔고 덕분에 평생 애만 쓰게 되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매일 애를 쓰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좌절만 거듭될 뿐이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자유의지를 통해 노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계속 실패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비참한 생각이 든다. 아니면 스스로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패배감으로 가득해지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존재는 결국 좌절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미 인정받은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바로 그때 인생은 인생다워지며 자신은 자기다워진다. 불필요한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실패의 원인이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라고 치부하기보다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자기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이 노력으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다. 만약 노력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수많은 고민과 문제는 아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원칙, 과도한 칭찬은 어설픈 이기심일 뿐이다. 캠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의 원제는 You excellent이다. 처음에 원제를 살려 출간했는데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제목을 바꾼 뒤에 폭발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몸무게가 3톤이 넘는 범고래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할 수 있는 건 주변에서의 칭찬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칭찬은 개인이 행복해지고 조직의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라는 게 이 책의 논리이다. 우리는 행복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가 필수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믿음이 때로는 진심 어린 지적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칭찬이란 건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 칭찬은 정당할 때 해주어야 하고 지적 역시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칭찬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지적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의욕도 저하되고 성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입사원서를 넣고 한두 번 떨어지는 건 특별히 위로받을 일이 아니다. 툴툴 털고 일어서면 된다. 그런데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같은 일을 당하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스펙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더 크게 낙심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낙담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능력을 현실보다 과하게 믿으면 그 믿음은 현실에서 깨지기 쉽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때로 고래를 춤추게 하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활용한다. 보상은 우리 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동기 강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우리 예상과는 달리 내적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73년 스탠퍼드 대학의 실험은 보상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유치원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그림을 그리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약속대로 선물을 주었다. B그룹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림을 다 그린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C그룹은 선물을 약속하지 않았고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림 그리기와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끝나자 세 그룹의 아이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였다. A그룹은 실험 이후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확 줄었고 B그룹은 실험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그림 놀이를 즐겼다. C그룹의 아이들은 B그룹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림 놀이를 즐겼다. 실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선물을 약속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도 선물을 주지 않은 C그룹의 아이들이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렸다. 무슨 일이든 보상을 기대하면 재미를 맛볼 수 없다. 보상받을 때만, 그때만 잠시 즐겁다. 성과에 대한 보상은 잠시 영향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재미를 느끼며 뭔가를 하는 경우 꾸준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성과가 높은 직원에겐 해외여행을 보내드릴게요. 라는 달콤한 제안에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상을 얻기 위해 하는 일과 공부는 재미가 없어지고 만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성과 보상이 사람들에게 동기가 된다 라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칭찬과 지적은 진실하고 정확할 때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잘한 사람에게는 꼭 잘했다는 피드백을 주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못했다는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생각과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피드백을 주저하게 된다. 특히 보수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조직에서
더더욱 그러한 면이 부각된다. 더욱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칭찬하는 건 애정과 배려가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어설픈 이기심이다. 정확한 지적을 해야 할 때, 그때 도리어 칭찬하는 건 상대방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순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의 실적이 신통치 않지만 동기를 끌어올리겠다고 칭찬만 해댄다면 영업사원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넌 특별해, 넌 잘할 거야 라는 칭찬을 반복하는 건 그 순간만을 넘기는 임시 처방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존감이 높다.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건지는 모른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인생의 작은 굴곡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 성취감이 자연스레 자존감을 상승시킨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이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달콤한 말과 위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으로 칭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정확한 지적을 하지 않는 건 무관심과 이기심의 산물이다. 칭찬과 지적은 언제나 정확하고 또 현실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인 지적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꽤나 유익하고 주요한 방법이 된다. 정확한 피드백이 없다면 자신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또 진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자기계발서가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라고 주문한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 결과 우리는 마냥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긍정적인 평가와 과도한 칭찬 같은 것들은 오히려 배신과 역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시작일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다. 고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칭찬보다 차라리 넓은 바다로 보내주는 것이 아닐까? 자기계발의 네 번째 원칙. 고통을 견디는 것은 능력이 아니다. 호아킴 데 포사다의 스테디셀러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하나 나온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윌턴 미셸이 행한 만족 지연 실험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원생들은 각자의 방에서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선물 받는다. 그리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상으로 한 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이후 연구자는 아이와 마시멜로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다. 혼자 남은 아이들 대다수는 참지 못하고 먹어치웠지만 몇몇 아이들은 끝까지 기다려 상을 받았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0년이 지난 후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 그들의 삶을 비교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 적응을 더 잘하고 미국 대학 수능 시험 SAT에서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유명한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참고 견뎌라 라는 근거로 자주 이용되며 그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 결과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나왔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교의 홀리 펠메리와 리처드 애슬리는 합리적 간식 먹기라는 논문에서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 치운 아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를 더 주겠다는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 반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약속이 지켜질 거라 기대하며 좀 더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 즉, 배고픈 경험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어치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다렸다가 두 번째 마시멜로까지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한 원인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자질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을성만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흔히들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나중에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야겠어 라고 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곤 한다. 그러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는 순간 어김없이 하고 싶은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고 만다. 혹은 이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이 떠오르게 된다. 다시 생각한다. 그래,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하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으련만. 그러고는 결국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다시 한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여유가 없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현재의 고통은 되풀이되고 만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가?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을 잃고 미래에 몰두하는 이들은 막상 그때가 오면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없다. 항상 언젠가 오게 될 미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는 오늘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이 어떠한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한다. 오늘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미래도 불행해진다. 오늘 원망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불평한다. 내가 아는 사업가 K씨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다. 그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한다. 노숙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고 싶은 멋진 꿈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 꿈을 몹시 응원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는 않는다. 지금 돕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돕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 내 돈이 아까운 사람은 나중엔 더더욱 아까워하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는 건 능력이 아니다. 참다운 능력은 그 대상을 즐기는 것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지식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즐기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기꺼이 재미있게 해야 한다. 지금 즐길 수 있어야 미래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무작정 오늘을 즐기란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힐 필요 없다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골드러시 시기에 금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연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연장을 구매한 사람이 딱 3피트만 더 들어갔더니 금이 나왔다고 한다. 물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첫 번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광을 찾는다는 보장이 있었을까? 10년, 아니 20년을 더 찾는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객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는 동안 다른 기회의 문들은 닫히고 만다. 어쩌면 그가 연장을 판 돈으로 길 건너편 땅을 샀더라면 더 큰 성공을 거뒀을지도 모른다. 금광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있다. 겨루지 않는 샷은 100% 빗나간다.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가 한 유명한 말이다. 하지만 샷을 계속 하는데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계속 샷을 겨누어야 할까? 더 이상 겨누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그 말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새로운 게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내일을 위해 이를 악물고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내일이라고 말한다. 내일은 패자의 단어이기에 내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해진다 라며 일침을 가한다. 그렇다. 내일을 꿈꾸기보다 오늘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리 현명하지도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일이다. 5번째 원칙. 의지력은 무한정 꺼내 쓰지 못한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한 해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한다. 운동, 독서, 영어뿐만 아니라 금연, 절주, 가족과의 시간, 여행 등 온갖 괜찮아 보이는 목표들을 쇼핑하듯이 기록한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목표들을 보고 있기만 해도 이미 모두 이룬 것 같아 흐뭇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럴듯한 핑계로 또 합리화로 자신과 타협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쉽게 포기하거나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가장 특별한 재능은 망각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믿어왔다. 열정과 노력, 의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다. 마음을 먹고 의지를 다진다면 그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실상 의지력은 우리의 생각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할 예정이란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금연에 도전 중인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매 연초에는 다이어트와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각오로 에어로빅 학원이나 피트니스 센터는 넘쳐나고 전자담배와 금연 보조제는 불티나게 팔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며칠 전까지 금연에 성공했다며 당당하게 말하던 직장 동료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담배를 다시 피우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걸까?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인 걸까? 자기계발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 소개하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4단계 속성 비법을 요약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라. 어떻게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성공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라. 늘 계획하고 실천하라. 이다. 조금 귀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라고 하기엔
정말이지 민망할 정도로 단출하다. 이제 이 책에서 제시한 비법을 따라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늘 계획하고 실천하라 라는 마지막 항목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개인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변화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개인의 책임과 의지 부족으로 전가되는 처방 때문이 아닐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좌절감이 밀려온다.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력으로 커다란 성공을 이뤄낸 저자에 비해서 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초라한 존재다. 돈도, 인맥도, 어학 실력도, 또 업무 역량도 원하는 만큼 갖추지 못했거니와 저자만큼의 도전 의식도 없고 게다가 의지력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다이어트 중에 참지 못하고 라면 한 그릇을 먹고 그러고 나선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금연을 선포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의지력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지력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적당한 수준을 사용할 땐 잘 발달하고 힘을 내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마모되고 닳는 것처럼 고갈되고 만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는 의지력은 자동차에 채우던 연료와 같다. 때문에 구미가 당기는 것에 저항할 때마다 일부 사용하게 되어 있다. 더 세게 저항할수록 연료통은 점점 비게 되고 결국 연료는 완전히 떨어지고 만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변화와 개선을 자주 결심한다. 그 결심을 크게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둔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공포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아니, 사흘까지도 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내려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 박약을 탓한다. 하지만 그건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다. 인간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의미 있는 변화 앞에서 저항한다. 우리의 몸과 두뇌, 행동은 익숙한 환경 안에 머무르며 변화가 생기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생체 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와 같은 평형 조건, 즉 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항상성은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뭔가를 결심해서 시작하려고 하다가도 금세 그만두게 될까봐 두려운가? 나중에 그만둘 바에야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이 드는가? 모든 것은 변한다. 자연도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며 생각도 감정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만두게 될까봐 망설일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때이다. 그때 싫으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 마음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해라. 작심삼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길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간격이 조금 짧을 뿐이다. 단지 그 차이일 뿐이다.